대만을 둘러싼 전쟁, 중국의 침공, 시진핑의 대만 침공설 2027년에 있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는 것을 만약에 막지 못한다, 그걸 지켜주지 못한다, 심리적,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타격이 너무 크죠. 대만을 못 지켜줬는데 일본은 지켜줄까? 한국은 지켜줄까? 어느 일방이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한다. 수백 대의 함정, 항공기들 쫙대고 격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고강도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교착이 올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핵을 가진 두 강대국이 직접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핵 사용 압박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까. 중국이 핵무기를 하와이 인근 상공에서 터뜨려요. 전자기파 공격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정섭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전쟁, 중국의 침공, 시진핑의 대만 침공설 2027년에 있지 않을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사연임이 시작된다든지, 시진핑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냐. 서방의 에너지와 관심이 분산되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리는 게 아니냐.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단기간 내에 침공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도 대만을 침공한다는 거는 엄청난 도박이에요. 국력이나 군사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상륙 작전이거든요. 시진핑이 그런 도박을 당장에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길게 보는 거죠. 중국은 전쟁 없이 대만을 복속하는 것이 전략이지, 장기적으로 그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관적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은 반드시 이렇게 복속시켜야 될 그 지정학적 요충이고, 장악하고 통일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국이 더 큰 강대국으로 커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는 것을 만약에 막지 못한다, 그걸 지켜주지 못한다,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 요충을 잃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타격이 너무 크죠. 대만을 못 지켜줬는데 일본은 지켜줄까? 한국은 지켜줄까? 필리핀은 지켜줄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의심하게 되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어떤 패권적 지위가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물러설 수 없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승패가 어떻게 될 거냐. 많은 워게임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장악할 거라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실패할 거라는 것도 나오고, 교착 상태에 빠질 거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워게임마다 다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 거기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그래요. 대만인들이 얼마나 항전할 것인가, 강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할까? 미국은 진짜 대만을 지키러 올까? 온다면 어느 정도로 올까? 중국군의 상륙작전 능력은 뚜껑을 열어보니 어떨까? 변수들에 따라서 이 워게임 결과는 달라지는데,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한다. 교착 상태가 오래되고 많은 희생이 따르고, 수백 대의 함정, 항공기들 쫙대고 격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고강도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교착이 올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핵을 가진 두 강대국이 직접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핵을 가진 두 강대국이 부딪히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패배가 임박했을 때 그 핵 사용 압박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까. 미중 간의 충돌이 벌어진다고 해서 중국이 워싱턴을 핵으로 위협한다든가, 미국도 베이징을 핵으로 위협한다든가,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그건 자멸이거든요. 공멸이거든요. 또 요즘에는 그런 전략 핵으로 상대의 대도시를 가지고 수십만 명을 죽이고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이런 핵 사용이 아니라 저위력의 전술 핵무기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전술적으로 핵무기를 쓰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도시를 완전히 대량 학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용 문턱이 좀 낮은 거죠. 중국이 핵무기를 하와이 인근 상공에서 터뜨려요. 전자기파 공격이에요, 말하자면. EMP 공격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상하진 않고 건물이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전자기파로 인해서 미국의 모든 함정이나 이런 전자기기들 모든 것이 무력화됩니다. 이제 그런 식의 그 낮은 단계에서 한번 핵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람도 안 죽었으니까 용인하고 계속 우리는 재래식 전쟁만 할래? 아니면 EMP지만 핵을 사용했다는 것은 제2, 제3의 핵을 중국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당연히 일단 핵금기가 깨졌기 때문에 상응하는 핵으로 대응하고, 서로 이제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죠. 대만에서의 충돌이 발생하면 이제 한반도가 연루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오산기지에서 떴다, 군산기지에서 뜬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발진기지잖아요. 거기 가만히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영토가 공격받았으니까 중국을 공격하고, 이러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전쟁에 연루된다, 이제 이런 걱정인 것인데요. 완전히 기정사실화 할 정도로 불가피한 거냐? 연루 위험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성은 낮출 수 있다라는 건데, 오산 군산에서 떠서 수백 킬로
날아가서 거기서 전투하다가 다시 여기 또 오산군산에 내렸다가 군사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모든 측면에서 필요한 전력을 빼서 오키나와에 집결시키고 전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일본은 연루가 거의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중국을 겨냥해서 오키나와 쪽으로 많은 전력도 이동시켰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그런 영토 분쟁도 있어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히 이제 대만을 지키기보다 일본을 위해서 연루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한다. 푸틴이 이제 그 러시아의 국력 회복을 계기로 옛날의 그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제국적인 시도다. 서방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근데 반면에 러시아의 입장, 서방에서도 현실주의 학파들은 다르게 봅니다. 서방이 그동안 유라시아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토가 계속해서 동진해 갔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국경으로 접근해 갔는데 독일 통일 당시에 서방이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한테 나토가 절대 1인치도 동쪽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막상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소련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팽창해 갔던 것이죠. 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뭐 헝가리. 근데 그때는 사실 러시아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건드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러시아랑 국경선을 한 4,000km 이상 접하고 있는 러시아 안보에 있어서는 그 안보적인 완충지대인데 거기를 건드리다 보니까 임계점을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불가피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2019년 헌법에 나토 가입을 명시했거든요. 그런 움직임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한 것 같고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적대 국가가 되면 흑해함대 주둔도 막히게 되고 그럼 흑해는 물론이고 지중해까지 진출이 막히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뭐 굉장히 확신했겠죠.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초반에 이제 키이우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갔는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동남부로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약간 푸틴의 오판이 있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 서방의 지원, 이 결의를 좀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일단 칼을 뽑은 이상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인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는 어려운 전쟁입니다. 병력과 물자 결국 거기서 승패가 납니다. 두 가지 다 지금 불리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병력이 모자라요. 전투에 참여하는 그 군인들이 뭐 평균 연령 40대가 훨씬 넘는다 그러고 여군들도 지금 많이 동원하고 있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한테는 피하는 전쟁이다. 만약에 전세를 바꾸려면은 나토가 직접 개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굉장히 후폭풍이 있었죠. 여러 유럽 나라, 미국도 반대를 했고 전쟁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끝날 거냐. 러시아가 점령했던 것을 토해내고 물러나는 것 이런 것도 어려울 것이고 러시아가 전체를 점령하거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어렵고 어떤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것도 어렵다면은 정전 협정 같은 그런 것들로 매듭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가장 중요하죠. 한국전쟁 때도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 압박해가지고 동전했듯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항하겠지만 결국엔 미국의 어떤 서방의 무기와 돈으로 지금 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할 텐데 그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자활적인 어떤 지역은 아니죠.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미국에게 대만이라든지 미중 세력 경쟁에 부딪히는 그런 그 지역이라면 굉장히 지정학적 요충이겠지만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와야 미국이나 또는 유럽 입장에서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좀 중립 지역으로 남아서 완충국가로 남아야 그것이 나토의 부담이 덜 된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EU도 가입하려고 했고 나토 가입도 희망했지만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는 막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가속화되진 않았어요. 지금 국제정세를 보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시각, 관점, 태도 이런 것들 잘 좀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 강대국 정치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 시사점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지정학적인 중간국이에요. 강대국의 세력권이 부딪히는 교차로에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국력이 굉장히 커져서 경제력도 세계 10위고 국방력도 그렇고 또 문화 강국이고 뭐 이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이 세계 초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력권이 부딪힐 때 이제 우리 한반도에 큰 전화가 있었던 거죠. 통일전쟁도 그랬고 러일전쟁도 그랬고 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졌거든요. 한국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이 동아시아의 어떤 세력균형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중국이지 일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일본의 어떤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행동을 보면 굉장히 어떤 군사적인 그런 것에 대한 위협감도 느끼고 하긴 하지만
지금 일본은 중국의 상대가 되긴 어려워요.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한 5분의 1, 1분의 1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19세기, 20세기 때는 일본이 팽창하면서 대륙이 허약했기 때문에 이게 이쪽 해양에서 치고 들어갔다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 대륙이 강하면서 오히려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정학적 방향은 어떤 중국의 어떤 부상 이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균형적인 스탠스를 필요할 것 같다.